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착하고 믿음직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한창 깨볶는 신혼재미로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특히나 잘합니다. 어쩔 때는 저 없어도 저희 부모님을 따로 찾아가 식사도 하고 좋은 곳으로 모셔가서 드라이브를 할 때도 있고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마치 친부모님처럼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저 역시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성격이 잘 맞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은 시부모님 댁에 저희 부모님이 놀러 가신 적도 있으시죠.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보통 사돈이라는 관계가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다 잘 맞고 잘 지내느냐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이런 게 가족의 인연이 아닌가 싶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의 남편이 아니라 과거의 전남친이랑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안 해봐도 어땠을지 뻔하고 정말 최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상처를 참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파혼을 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은행은 지금까지도 줄곧 다니고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없다가 동기 하나가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저한테도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고 저도 오랜만에 동기들도 보고 싶고 근황도 궁금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동원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동원이는 같은 과 동기였고 오며 가며 인사와 간단한 대화 정도는 했던 친구였습니다.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자리에서는 저와 동원이가 가장 가깝게 앉았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나 근황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죠. 동원이는 취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다녔는데 그 회사가 너무 작고 비전이 없었대요. 계속 다녀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서 2년 정도 다니다가 결국 그만뒀다고 했고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가려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죠. 동원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외국어 점수도 상당해야 하고 특히 외국어 회화에 능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자격증이나 연수 경험 등 사회 경험도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만의 시험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시험까지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들어가기가 까다롭고 힘든 회사였죠. 하지만 그만큼 연봉이나 복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워라밸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면 나오고 싶지 않은 꿈의 직장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하거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는 퇴직하고 새로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원래는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엄청 박봉해 야근도 심했거든.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자 마음먹었지. 1년 전쯤에 퇴사하고 지금은 학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 힘들겠다, 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데 취업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지. 동원이는 그 회사에 꼭 가고 싶어 했고 저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습니다. 동원이가 너는 뭐 하냐고 했고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취업 잘했다면서 학교 다닐 때도 가만 보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하는 걸 봤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동원이가 사실은 저한테 관심이 좀 있었다고. 근데 따로 말 걸거나 다가가는 게 창피해서 멀리서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괜스레 좀 쑥스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동원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동원이었더라고요. 다른 친구에게 제 번호를 물어봤다면서요. 제가 다닌다는 은행 근처에 왔다고 하면서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희 은행 근처까지 왔다고 하니 저도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보고 전날 술 많이 먹어서 피곤할 텐데 마시라며 약국에서 샀다는 숙취 해소제랑 영양제를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웠고 참 섬세하고 다정하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저는 회사원이었고 동원이는 취준생이다 보니 데이트도 도서관 근처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돈을 벌고 있고 동원이는 아니다 보니 데이트 비용도 제가 낼 때가 많았죠. 동원이는 그런 걸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네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나서 그때는 네가 데이트 비용 많이 내라고 했죠. 동원이는 자기가 그 회사에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자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동원이의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동원이는 그 뒤로도 2년 넘게 그 회사 채용해서 떨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는데 취업 준비생으로 3년이란 기간이 넘어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몹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다며 이렇게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면서요. 그러더니 안 되는데 계속 도전만 할 수는 없다며 눈을 낮춰서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조차도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취업이 불투명해지면서 동원이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지켜보는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원이를 위로해 주었죠. 다시 해봐라.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동원이는 다시 준비를 했고 결국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원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했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동원이는 오히려 작년보다 영어 점수도 떨어지고 영어 면접에서 잘 못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최종 합격이 됐다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얼떨떨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제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동원이는 입사하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취업하면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요. 저도 동원이가 좋았기에 알겠다고 결혼하자고 했죠. 그 동원이와 저는 양가 부모님을 각자 만나 뵙게 되었어요. 동원이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간 날 동원이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님은 뭘 하시냐고 물었고 저는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원이가 옆에서 작은 구멍 슈퍼 아니고 정육이나 과일 같은 것도 다 파는 큰 슈퍼라고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돈 잘 버시겠네. 슈퍼 운영하시면. 그냥 엄마 아빠 두 분 지내시는 데는 충분한 정도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동원이는 슈퍼집 사이 되는 거네. 앞으로 뭐 살 거 있으면 사돈댁 가서 사야 되는 건가? 뭐 하러요, 어머니. 큰 마트도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사돈이 하시는 슈퍼를 가야지. 그 말에 저도 웃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은행원인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집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원이 그 회사 어렵게 들어가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 회사 예진이 너도 알겠지만 꽤 좋은 회사잖아.
네, 맞아요. 연봉도 대기업만큼 좋고 이래저래 너무 괜찮지. 내 친구들한테 우리 동원이 연봉 얘기해 주니까 주변에서 서로 소개해 달라고 난린 거야. 그 말씀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그래요? 그럼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인물 좋아, 성격 좋아. 거기다가 이제 회사도 번듯한 데 다니고. 근데 내가 손살에 쳤다. 우리 아들 이미 임자 있다 그랬어. 네. 좋은 데 들어갔다고 옆에서 기다려준 여자친구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런 남자 아니지 우리 아들은. 의리가 있잖아. 그렇지 않니 예진아? 네, 그렇죠. 어머님 말씀은 동원이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좋은 선자리도 있긴 한데 저와의 의리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들어 넘겼어요. 그 후로 결혼 준비를 조금씩 이어나갔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상견례 때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원이네 부모님들은 아빠 상태가 이런 거 알고 있지? 동원이가 당연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뭐 어때서 자꾸 그러세요. 하지만 아빠는 그럼에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하반신 마비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과거에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고 그 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셨거든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는데 사고 후 더 이상 다리를 못 쓰시게 되면서 엄마랑 슈퍼를 운영하시게 된 거였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시고 특히 달리기도 잘하던 아빠셨는데 더 이상 다리를 못 쓰게 되니 초반에는 상실감도 크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랑 엄마도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서 참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아빠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셨고 그 후에는 씩씩하게 잘 지내셨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 불편하신 부분은 분명 있겠지만 또 그런 대로 익숙해지니 저희 가족 모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을 앞두고 아빠가 걱정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도 동원이네 부모님은 한 번밖에 못 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동원이가 어련히 알아서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괜히 그런 생각 마셔라 그랬죠. 그러기 상견례 당일날 저희 가족도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고 엄마와 아빠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태워드렸죠. 그리고 상견례 장소였던 한정식집의 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웃으면서 저희 가족을 맞이하던 어머님의 표정이 삽시간에 확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희 아빠의 휠체어를 보고요. 엄청 놀라신 건지 입까지 떡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시는 표정은 저희 부모님도 다 봤죠. 저도 당황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저희도 좀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예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동원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아빠도 악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표정이 안 좋은 채로 저희 아빠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동원이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나 싶어서 어머님의 반응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동원이가 당연히 말씀을 드렸을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설령 모르신다 하셔도 처음엔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상대방을 생각해서 표정을 감추지 않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놀란 얼굴로 아빠를 보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느꼈는지 민망한 눈치였고요. 어머님은 저희 아빠 휠체어를 빤히 보다가 그러시더군요. 아니,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치신 거예요? 다리를 아예 못 쓰시는 건가요? 제일 첫 마디가 저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하하, 예. 제가 10년 전에 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씁니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의 노골적인 반응에 아빠도 무안해하시는 게 보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왜 동원이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 싶기도 하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즈음 제가 동원이에게 어렴풋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휠체어 타시는 걸 부모님은 아시느냐고요. 그랬더니 동원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그게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었죠. 그 반응에 저도 어련히 얘기했겠거니 하고 말았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정색하면서 저희 아버지 휠체어만 힐끗거리니까 그 반응이 불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상견례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식사도 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별다른 말씀도 없이 밥만 드시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인사드리러 찾아갔을 땐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견례 날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 결혼식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대뜸 저희 아버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딸 결혼식도 못 보셔서 속상하시겠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휠체어 타고 거기 앉아 계시기도 힘들 거고 또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해? 휠체어 타고 신부 입장 같이 할 수도 없고 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따지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제 팔을 탁 잡으시더니 예, 딸 결혼식장에 애비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보기가 좋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아빠의 말씀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을 때 결혼이고 뭐고 안 한다고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저도 성격상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용기까진 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참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남친도 그 옆에서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정이 떨어지던지요. 엉망인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고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친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셔? 그리고 너는 우리 아빠 휠체어 탄다고 그거 말씀드리라고 했잖아. 네가 말씀드린다며. 미안해. 깜빡했어.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고 아무리 모르셨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셔? 게다가 우리 아빠더러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너도 그래.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옆에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너 가만히 있더라? 그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내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랬지. 왜 우리 아빠가 어머님한테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너무 울분에 차서 따졌고 남친도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내 결혼식에 왜 우리 아빠가 못 와야 되느냐며 그런 결혼이면 그냥 안 하고 파혼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나는 가만히 있었나, 왜 우리 아빠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했나 후회가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자기가 엄마한테 말씀드리겠다. 엄마가 그렇게 한 건 미안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남친을 좀 믿어주었어요. 남친도 저처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을 말리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했겠구나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친이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빠 휠체어 타고 같이 신부 입장하는 건 모양 빠지고 남들 보기에도 입에 오르내릴 것 같아서 못 보겠다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휠체어 타는 게 무슨 잘못도 아닌데 모양 빠질 건 뭐고 남들 입에 오르내릴 게 뭔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 결혼 못하겠다고요. 남친은 왜 그러냐는데 남친의 반응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너네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너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그냥 그 앞에서 네네 그러고 있었어? 아, 내내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빠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 마비된 건 맞는데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근데 너하고 너네 엄마가 뭔데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어?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이 결혼 안 할래.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아빠 가슴에 상처 주면서까지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헤어지자. 예진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왜 못 헤어져? 그럼 너네 엄마 말대로 우리 아빠라도 빼고 결혼식 하자는 거야? 뺄 거면 너네 엄마나 빼. 예진아, 너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왜 못해? 너네 엄마는 더 막말도 하는데. 그만하자. 나도 너랑 결혼 못하겠어. 그렇게 방에서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고 울컥한 기분으로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제가 방에서 싸우고 울기까지 하니까 저희 아빠는 너무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중에 제 방에 오셔서는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는 굳이 결혼식 안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또 울었죠. 그리고 아빠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뭐가 미안해요. 나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지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빠가 그런 취급받고 아빠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그런 결혼할 이유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아빠. 아빠 그런 취급받게 하려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파혼으로 완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남친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아보니 남친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동원이한테 얘기 들었다. 결혼 깨자고 했다며? 네. 너 참 웃긴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왜 결혼 깨졌는지는 얘기 안 하던가요? 뭐, 나 때문이라 그거니? 네. 어머, 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제가 왜요? 너네 아빠 다리가 그런데 그거 속이고 말도 안 했잖아. 제가 속였다고요? 어머니, 아니 김동원 어머니. 뭐? 김동원 어머니? 네. 아니면 아줌마라고 불러드릴까요? 도대체 저희 아빠가 휠체어 타는 게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세요? 저희 아빠가 아줌마한테 무슨 피해라도 끼쳤나요? 그리고 제가 속였다고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아줌마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줌마 아들이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랑 아줌마랑 상견례 전에 한 번 본 게 단데 그날 제가 먼저 나서서 저희 아빠 휠체어 타시는 거 아시냐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어련히 아신다 생각했고 또 설령 모르신다 한들 그게 뭐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이 도대체 어머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봐. 그전에는 나한테 어머님 잘하는 척하더니 다 가면이었네. 너 무섭다. 이제 본성 나와? 너네 아빠 장애인인 게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결혼하면 우리 동원이의 장인이 되는 사람인데 왜 나랑 상관이 없냐고. 어디서 속여놓고. 라는데 말도 안 통하고 통화를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됐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니 헤어져 드릴게요. 저 아줌마 아들하고 끝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참나. 그래.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거 며느리로 들일 뻔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등골이 오싹하다. 다리 불편한 너네 아빠 나 평생 모시고 살아. 라며 끊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화가 부글부글했죠. 저는 남친한테 니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몸이 불편한 건 문제가 아닌데 너네 엄마처럼 정신이 불편한 건 문제다. 정신 아픈 너네 엄마 잘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친은 헤어지지 말자며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저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는 완전 끝이 났고 저희는 완벽하게 파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돼서 다시 남친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바꾸더니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잡니다. 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때는 너나 나나 너무 흥분 상태였어. 할 얘기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너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얘기 다 끝나지 않았나요? 파혼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이러시는데요.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이래? 동원이가 하도 힘들다 어쩌다 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전화한 거 아니야. 아휴, 됐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단념시키고 말지. 솔직한 말로 나 너네 집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너도 그냥 그렇고. 내 아들 이제 빵빵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얼만데. 톡 까놓고 너 정도 되는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내 주변에도 동원이 파혼했다고 하니까 서로 소개시켜달라더라. 우리 동원이 다니는 회사랑 연봉 듣고는 선짜리 차고 넘쳐. 너 아니라도 결혼하겠다는 여자 줄을 선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났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그 어머님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얘가 실성을 했나? 어머니, 아니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선짜리가 그렇게 차고 넘친다고요. 그 선짜리 어디 실컷 해보세요. 그런데 그 선짜리 다 회사 보고 오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 타이틀 그거 계속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 말에 어머님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요? 아줌마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그거 사실은 우리 아빠가 꽂아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너네 아빠가 뭔데 내 아들을 그 좋은 회사에 꽂고 말고 해? 그 좋은 회사 대표이사 때문에 우리 아빠 다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네, 저희 아빠가 사고를 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저희 아빠랑 같은 고향 출신이세요. 그 대표님은 고향에서도 완전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저희 아빠랑은 고향 때부터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한 사이였죠. 두 분은 자주 만나시고 등산이나 낚시도 잘 가셨는데요. 한 번은 두 분이 놀러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 대표분이 차에 칠 뻔했는데 저희 아빠가 달려와서 그 대표분을 밀치고 대신 차에 치인 거였죠. 그 일로 저희 아빠는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너무 큰일이었고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아빠의 목숨만은 지킬 수 있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 대표님은 저희 아빠에게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도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아빠가 나서서 하신 일이고 그분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대표님은 아빠의 병원비며 재활 치료비도 본인이 다 내주고 보상금조로 저희 엄마랑 아빠가 운영하시게 지금의 슈퍼도 차려주셨습니다. 아빠가 다리를 다침으로써 일을 못하게 되니 슈퍼를 차려주신 거죠. 그 후에도 저희 부모님과 자주 왕래를 하며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그 대표님 입장에선 저희 아빠가 생명의 은인이자 본인 대신 다쳐서 늘 미안한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그 대표님을 여러 번 봐서 알긴 알고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동원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동원이가 그 회사를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매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 아빠는 미래의 사회를 위해 그 대표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희 아빠가 슈퍼 받은 거 말고는 대표님께 따로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부탁을 하니 그 대표님은 알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다만 이러한 사실은 동원이에게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서 나름 배려 차원에서 말 안 했던 건데 이미 파혼도 했고 게다가 다 끝난 마당에 저한테 모욕을 퍼붓는데 제가 더 이상 참아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 얘기를 들은 김동원 어머님은 몹시 놀라셨고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셔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셔라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저희 아빠에게 그 모든 사실을 얘기했고 그 대표님도 저희 아빠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듣게 되셨어요. 대표님은 김동원을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셨죠. 사실 스펙도 그렇고 조건도 한참 모자란데 저희 아빠의 부탁으로 특별히 채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동원은 지역도 몹시 멀고 가장 외진 곳의 지사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말이 지사지 거의 작은 사무실이나 다름없는 곳이고 그 사무실 안에는 인원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본사에서 반년밖에 일을 안 한 신입 직원이 그런 지사로 발령이 난다는 것은 사실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끝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치였죠. 김동원도 뒤늦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 자기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 하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걸 보니 지네 엄마랑 똑같구나 싶어서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김동원 엄마까지 연락해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저희 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이제 와서 보니 헛소리한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아주 생쇼를 하는 겁니다.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며느리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저랑 아버지 비난하고 모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참 우습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자의 연락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모든 번호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 후 결국 김동원은 쫓겨나듯이 그 지사로 내려갔는데 2개월도 안 다니고 결국 그만뒀나 보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인데다 본사하고는 대우 자체가 다르고 또 이미 대표의 눈밖에 났으니 본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회사 안에서 입지는 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다녀봤자다 싶었는지 결국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회사에 그나마 오래라도 다녔으면 경력으로서 인정이나 받지 꼴랑 반년 넘게 다닌 게 전부니 어느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겠나요. 다른 대학 동기한테 건너서 들어보니 김동원은 다른데 취업도 못하고 여전히 빌빌거리면서 자기 엄마한테 원망만 엄청 퍼붓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았죠.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희 아버지의 아픈 다리나 휠체어를 보고 그런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고요. 똥차가고 벤처 온다고 오히려 좋은 성품의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 누구나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또 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소 불편하긴 해도 불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받아들이니 휠체어 생활도 익숙해 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오히려 포용력이나 이해심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겉모습이 본인하고 좀 다르다고 바로 생각형 끼는 행동이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성의 시댁과 남친을 결혼 전에 알아차리고 끝낸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